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인공지능센터 장을 맡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2021년 4월 27일 4월달 저희 그 세미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조금 시작하면 또 참석자분들 계속 이렇게 늘어서 계속 들어오실 텐데, 먼저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채팅창이나 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 질문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후에 뭐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 강의 마친 다음에 이은희 선생님께서 뭐 답변이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속 대응팀에게 듣는 연구 비법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의 효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부탁드린 이현주 선생님은 네,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과학회 편집위원, 결핵호흡기학회 고시위원, 또 중환자의학회 산하 신속 대응 시스템 연구의 간사, 뭐, 네, 주요 이런 기관 단체에 또 실무를 굉장히 맡고 계시는 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분당서울대 병원에서도 신속 대응팀, 또 내과학의 중환자실 실무 담당 교수에서 하여튼 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또 강의를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강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호흡기내과 이현주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잘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철저하게 클리니션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그런 이제 툴을 사용해서 하는 의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런 거를 직접 다루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막 직접 다루고 이러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의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저런 툴을 이용해서 제가 하고 있는 뭐 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시키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이제 회사명 같은 게 있고 또 상품명이 있는데요. 저랑 이제 전혀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가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이제 이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이 딥러닝 뭐 이런 AI에 관해서 이제 듣고 이게 좀 인상에 굉장히 남았던 것은 이제 이 알파고가 이세돌 이제 프로를 이겼다는 이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이제 인상에 남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이제 그렇지만 뭐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야가 점점 이제 의학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AI가 뭐 이제 큰 개념이고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이거의 그러면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거를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제가 좀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지나서 이거 머신러닝은 하고 딥러닝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없는 것이다. 뭐 그래서 이것을 피처 익스트랙션 자체를 얘가 해주는 게 딥러닝이다. 뭐 이런 아주 피상적인 내용을 제가 뭐 이해하고 조금 공부를 해볼까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데이터를 직접 만지거나 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이라는 거를 이제 빨리 깨닫고, 나는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환자를 보는 곳이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EMR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환자가 달고 있는 모니터링이 거의 실시간 뭐 1시간 또는 뭐 10분 단위로 계속 이 신호들이 발생하고, 뭐 약물도 거의 저희가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게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는 곳이 결국은 ICU인데, 그럼 제가 ICU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 것을 좀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란셋 레스피레이터리 메디슨 이런 좋은 저널에 ICU에 이제 환자들의 뭐 예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실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삽스나 아파치나 소파스코어보다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더 예측력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주로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이 많았고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프리딕션 하는 위주로 연구들이 좀 나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바이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ECG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선생님 그러네요.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되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다시 안 해도 괜찮겠죠?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전에 이런 논문들이 이런 세틱샥도 뭐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도 예측하고 이제 BP가 떨어지는 이벤트도 예측하고 이제 요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제 ICU에서 많이 데이터가 나오고 연구들이 퍼블리시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사실은 ICU에서 디시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sepsis가 얼마나 복잡한 병인데 AI가 어떻게 디시전을 할 수 있겠는가. 모탈리티는 프리딕션 할 수 있잖아요. 모탈리티는 죽고 삶이 아웃컴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탈리티를 프리딕션하는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sepsis 부분은 특히나 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sepsis가 정의가 어렵고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 정의하는 게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sepsis를 가지고 사실 빅데이터 또는 뭐 AI 같은 걸로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웃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18년에 네이처 메디슨에서 이렇게 이제 AI 클리니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결국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sepsis를 분석을 해봤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대충 보면은 우리가 sepsis 환자들한테 하는 뭐 수액도 주고 바소프레소도 쓰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서 이 환자의 아웃컴이 결국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리워드나 페널티를 이제 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봤더니 클리니션하고 AI가 하는 그런 폴리시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니션은 바소프레서 도즈를 조금 더 많이 주는 방면에 AI 폴리시는 그걸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달랐는데 예후를 보면은 요게 이제 제로라는 게 결국 이제 AI의 폴리시대로 그대로 한 것이 모탈리티가 가장 낮더라는 거죠. IV 플루이드도 그거보다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것보다는 AI 클리니션의 폴리시를 따르는 것이 모탈리티가 가장 적었고 바소프레서의 경우에도 그것보다 뭐 AI 클리니션보다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 거는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거였고 AI 클리니션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 이제 이런 논문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되면서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sepsis 중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AI가 sepsis까지 건드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고 의사들의 행동을 그야말로 이제 우리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때 좀 진지하게 많이 이제 느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분야가 이제 ICU 환자들도 보지만 우리 병원에 이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이퍼 팀이라고 신속 대응 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에 가기 전에 병실에서 뭐 스테이블 하던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면은 이런 환자들을 빨리 조기에 디텍션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기 전, 뭐 심정지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뭐 ICU 트랜스퍼 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빨리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레피드 리스폰스 시스템이 이제 2010년부터 저희 병원에 이제 론칭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RRT의 주된 목적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심정지하고 CPR하고 중환자실 가서 환자가 이제 좋아진다 하더라도 멀티플 페일리어 있었다가 뭐 RRT도 하고 뭐 이래서 다 좋아졌지만 브레인이 나가버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기 전에
빨리 인터벤션을 해주자라는 게 이제 별로 이제 세이퍼 팀의 이제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거를 Rapid Response System이라고 이제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Rapid Response System의 기본적인 네 가지의 구조는 이 Afferent Rim과 Efferent Rim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이제 뭐 행정적인 입장, 뭐 돈도 줘야 되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입장이 있고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이제 뭐 QI, Quality Improvement 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이 RRS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Afferent Rim이라는 것은 결국 병동에서 우리가 나빠지는 환자를 캐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빠지는 환자를 뭐 병동에서 누군가 이 환자가 나빠집니다. 좀 와서 환자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트리거링 우리의 Efferent Rim이 결국은 인력과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Efferent Rim 와서 이제 누군가가 그 환자를 보고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캐치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Afferent Ri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RRS 액티베이션의 시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RRS를 액티베이션하는 것을 사실 원칙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환자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환자 본인이 만약에 의식이 괜찮은데 내가 어디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 환자를 보고 있는 뭐 간병인이라든가 패밀리 멤버도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워드에서 보시는 팀에서 많이 연락을 하시고 간호사나 레지던트나 뭐 기사나 아무나 스텝도 가능하고 누구든 어쨌든 그 환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RRG를 에이퍼런트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러면 병동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서 이상하면 콜을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옵젝티브 크라이테리아가 없이 그냥 이 환자 약간 이상한데 와서 좀 봐주세요 하는 콜이 그냥 옵젝티브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거에 비해서 35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주관적인 그거에 맡기지 말고 좀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이 팀을 콜해라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심정지가 일어날 법한 급성 악화가 일어날 법한 환자들의 그 심정지 이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본 겁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다던가 BP가 떨어진다던가 타키미아가 있다든가 멘탈이 이상해진다던가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가 또 랩에서는 ABGA에서 뭐 흔히 PaO2가 떨어지고 PCO2 쌓이고 뭐 이런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중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클리니컬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SBP가 80 미만이면 콜레라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싱글 파라미터 웨이티드 트랙 앤 트리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싱글 파라미터가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쓰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아산병원, 그 위에 있는 게 우리 병원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삼성의료원인데요. 이 아산병원이나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삼성의료원 이렇게 보면 거의 항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역치값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SBP 여기는 60 미만, 뭐 90 미만, 여기는 미인 프레셔 60 미만이고 RR은 25회, 뭐 8회 미만. 근데 우리는 RR이 뭐 10회 미만에 30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 역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얼마나 액티베이션이 되는가, 얼마나 자주 액티베이션이 되는가, 콜이 얼마나 많은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병원의 어쨌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싱글 파라미터를 가지고 콜링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RRT 리스트 이게 신속대응실이 지금 10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 보는 베스트보드라는 화면이 있고 이제 의료정보팀에서 초창기에 이걸 잘 구현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병동의 어떤 이제 나쁜 환자, 갑자기 나빠지는 어떤 환자들, 병동의 전체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병동이 모니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테이블 1에 있는 기준에 이제 뭐 바이탈 항목, ABJ 항목 이런 것들이 어쨌든 EMR에 요거 이 역치값을 넘어서는 값들이 만약에 이제 입력이 딱 된다. 그러면은 이 신속대응팀 간호사들이 모니터하고 있는 이 베스트보드에 이런 항목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는 이제 SBP가 69로 뜬 거고, 이 사람은 79로 뜬 거고, 이 사람은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서 뜬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가서 보면은 이 환자의 뭐 기본적인 바이탈이나 랩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EMR처럼 이렇게 이제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스트보드 시스템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EMR 항목들을 볼 수가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 병원은 이 싱글 파라미터 시스템을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쓰고 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뮤스도 대표적으로 쓰는 이제 얼리 워닝 스코어인데요. 싱글 파라미터와는 다르게 이것들은 뭐 RR, 하트레이트, SBP, 의식, 체온 요거를 가지고 가중치를 이제 줘가지고 이 범위에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총합이 6점 이상이면은 레드, 그래서 여기는 빨리 지금 얼전하게 환자를 가서 보고 뭔가 인터벤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뮤스하고 뉴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얼리 워닝 스코어인데, 이제 뮤스보다는 옥시젠 세츄레이션하고 서플멘트 옥시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이제 해서 6가지의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행동 지침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도 많이 쓰이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에이퍼런트 림의 대표적인 점수 체계들이고요. 이 에이퍼런트 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속대응팀이 간호사가 모니터하고 있는 간호사가 팀 자체에 5명이 있는데 한 듀티당 2명 또는 3명씩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람이 딱 울렸을 때 간호사들이 바로 확인을 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의사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의사가 체크업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알람이 상당히 많이 울리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이제 버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아이디얼하게 이 에이퍼런트 시스템에 원하는 것은 심정지가 일어날 사람을 정확하게 찾되 알람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적은 이제 false 알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은 알람으로 진짜 CPR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이슈인데,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false 알람이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파일럿 스터디처럼 한번 본 건데, 한 1년이 이제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RRT에 뜨는 리스트가 한 23,00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40% 정도가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요거 에러가 너무 많고, 이게 간호사들 에러 지우는 것도 다 일이고 그게 에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다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람의 문제, 알람이 false 알람이 많다는 것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병원 전체에 입원한 환자에서 심정지가 사실 일어나는 환자의 포션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얼리 워닝 스코어에는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 자체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일정하지가 않고 베리어블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던 이제 그런 점수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점수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늘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머신러닝이 나오고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로 워드에서 나빠지는 환자를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CCM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뮤즈하고 대조를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병동에서 나빠지는 환자들을 예측해 봤더니 그 알고리즘의 그 정확도가 가장 높더라라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점수가 이것은 이제 딥러닝으로 개발을 했는데, 딥러닝으로 병동에서 나빠지는 심장병 환자들, 그런 이제 위험 환자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자하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천세종병원하고 인천 메디플렉스 병원 쪽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진행하셨던 연구고,
이거를 했던 이제 회사 같이 했던 회사는 뷰노라는 이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노라는 회사는 제가 요 2018년도에 이 연구가 나오기 전에 뭐 우연한 기회로 뭐 어찌저찌해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쪽 팀에서 본인들이 이런 연구를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이런 게 이제 딱 퍼블리시가 되면서 예측 정확도가 기존의 어떤 스크리닝 시스템보다 상당히 좀 좋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깜짝 놀랐고 여기에서 이제 명명한 거는 딥 러닝 베이스드 얼리 워닝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듀스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듀스는 우리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되는 바이탈, SBP, 다이스톨릭 BP, 하트레이트, RR, PT 이제 요것들 기본적인 바이탈을 가지고 4개 또는 5개를 가지고 딥러닝을 돌려서 인하스팔 카디악 어레스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이제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된 점수고 그 이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스터디에서 듀스가 기존에 쓰이는 이제 뮤스라든가 다른 알고리즘으로 했던 것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고 false alarm 레이트가 낮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디벨롭먼트 되었던 이제 병원이 뭐 아시다시피 카디오베스큘라 쪽으로 굉장히 스페시픽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병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합병원급 그다음에 제너럴 하스피탈에서도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예측 정확도가 진짜 높은가 제가 이제 신속 대응팀을 맡고 있다 보니까 false 알람이 적고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현재 시스템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데 굉장한 이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이제 저희 기관하고 삼성의료원하고 인하대병원,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디벨롭했던 2개의 병원에서 기간을 다르게 해서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제 3개의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이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뽑아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전체 이제 코호트가 17,000 이게 1년 동안 입원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해봤거든요. 근데 17,300여 건의 환자들 데이터였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들이 어느 정도 다 신속 대응팀 하나의 병원만을 제외하고는 신속 대응팀을 몇 년간 다년간 운영해 오고 있던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어레스트 이첫 어드미션과 카디악 어레스트가 뭐 1점 얼마 정도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병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신속 대응팀이 많이 머추어했던 병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인터널 밸리데이션 코호트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코호트 여기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났던 환자들의 분포를 보시면 특히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훨씬 더 분포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스 점수가 높을수록 카디악 어레스트 케이스가 많다는 것. 근데 이제 뮤스는 반대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이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이게 조금 반대로 약간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측 정확도를 봤을 때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코호트가 중요한데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듀스가 예측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게 상당히 진짜 예측 정확도가 꽤 높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알람수도 같은 센시티비티를 이제 놓고 컷오프를 뭐 뮤스 3, 4, 5, 6 뭐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센시티비티에서 이게 민 알람 카운트 퍼 데이라고 이제 하루의 알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뭐 뮤스와 비교했을 때 알람 레이트가 뭐 30에서 60% 정도 더 적다는 거죠. 듀스 시스템이.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진짜로 그런가? 이렇게 하는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보니까 거기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스터디에서보다도 더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이제 다시 또 검증을 하고 싶은 좀 욕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 오른쪽에 타임 제로 포인트가 결국은 카디악 어레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24시간 동안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보시면 이미 이제 이 뮤스 시스템보다 듀스 시스템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조기에 더 많은 환자들을 캐치업한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데이터가 괜찮다 싶고
이것들을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했을 때 또 이런 결과를 보인다면 상당히 RRT 팀의 버든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본부처에 이제 이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임상 연구로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책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과 요 메디플렉스 세종, 그다음에 인하대병원, 부천세종병원, 이제 동아대병원까지 해서 6개 기관이 이제 들어와서 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바는 이 급성 악화, 뭐 심정지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이 성능 자체가 AURC가 0.8 이상이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듀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알람이 울려야 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듀스의 컷오프를 제시하는 게 이제 이번 연구 진행하고 있는 거에 이제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RRT 팀 이제 신속 대응 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012년도에 10월에 이제 처음 임플리멘테이션이 돼가지고요. 2017년도에 이제 제가 냈던 데이터인데 이 세이퍼 팀이 운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1000 어드미션당 이제 서든 카디옥 펄머너리 어레스트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이퍼 팀이 운영하는 시간대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아침 7시부터 운영을 하고, 그 이제 11시 이후부터 밤 사이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도 토요일은 그러니까 낮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요일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이퍼 팀의 운영 시간과 비운영 시간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 CPR이 줄어든 것이 결국은 이 세이퍼 팀의 운영 시간에 기인한다라는 이제 자료를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최근까지 이제 잘 이게 우리 펑션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보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RRS 이 세이퍼 팀이 도입된 이후에 이게 좀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추이를 이제 인시던스 레이트 레이시오로 봤는데 이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머추어된 레피드 리스폰스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이런 병원에서는 사실 1000 어드미션당 심정지 빈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 예를 들어서 뭐 1.5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절대적인 값을 더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갑자기 나는 심정지도 있지 않습니까? 카디오베스큘라한 이런 환자들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하는 거는 프리벤터블인 거죠. 이제 그 전에 막 BP도 떨어지고 호흡도 불안정하고 막 그런데 이제 뭐 ICU 트랜스퍼가 늦어진다든가 거기에 제때 어떤 정확한 인터벤션이 못 들어가서 나빠지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심정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방 가능한 이제 CPR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토탈 CPR의 인시던스는 이제 이러한데 여기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프리벤터블 CPR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팀이 그래도 이제 열심히 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제 전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에이퍼런트 림에서 AI 베이스드 시스템, 결국 이제 이런 거에서 지금 신속 대응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연구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가 이제 정확도를 이 심정지 환자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퍼포먼스로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람 수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거죠. false 알람이 적어야 되는 이제 알람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결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나 빨리 이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환자가 심정지가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 신속대응팀에서 좀 어떤 인터벤션이 있고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심정지 일어나기 30분 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0분 전에 어떤 사인이 나온 것은 사실 프리벤터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이전 30분으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24시간 전까지 요때가 우리가 프리벤터블한 시간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 안에 최대한 좀 빨리 어떤 사인을 이 환자들이 이상하다라는 사인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임리니스 퍼포먼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지 클리니컬하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번 연구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야말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AI가 사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네이처 메디슨에서 셉시스의 AI 클리니션 이런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패턴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신속대응팀 또는 중환자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것과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제 나빠지는 환자를 캐치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향적인 연구들, 예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같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개발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진짜로 이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검증해보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더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런 의사 생활을 할 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이세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에 대한 주제들을 좀 추적하면서, 그래서 저희 병원 이렇게 계속 연구를 진행해 오시는 방향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에게는 뭐 굉장히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채팅창에 아직은 질문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연구를 더 발전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이 코호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RCT였습니다. 이제 멀티센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코호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퍼포먼스가 진짜로 이제 좋게 나온다면은, 지금 현행 쓰고 있는 기존의 이제 트리거링 시스템하고 이 듀스만 가지고 하는 시스템만 완전히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병동 베이스로 클러스터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듀스가 진짜 많이 신속 대응팀을 하는 병원들에서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게 제가 이번에 코호트 연구를 이제 수행해 보니까 참 자기관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율해야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실히 증거를 확보하려면 뭐 일반적인 임상 시험들처럼 코호트뿐만이 아니라 RCT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근거 수준을 높이려면은 이것도 이제 RRT 가지고 잘 디자인된 RCT가, RRT에 관한 논문은 거의 코호트 연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병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신속대응 팀, 각 병원의 신속대응 팀 멤버 구성도 굉장히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퍼런트림의 트리거링 크리테리어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헤테로지너스한 포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RCT를 하려면은 좀 그 병동 단위, 한 병원에서 병동 단위 그러면서 이제 멀티센터로 가고, 그렇게 가야 클러스터 랜더마이즈 컨트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듀스 단독으로 저희가 써보지는 않아서 저도 아직은 감은 못 잡고 있는데 듀스하고 지금 쓰고 있는 싱글 크라이테리아 시스템을 같이 봤을 때 크게 이제 이번 코호트에서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1대1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RCT를 해보는 게 사실은 더 조금 높은 수준의 근거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얘가 뭔가 이렇게 디시전에다가 도움을 주고 나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는 결국은 또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실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병원이 이제 여러 개면 아무래도 조금 뭐 병원 자체의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뭐 인프라가 차이가 다 있을 좀 수 있죠.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인공지능이 잘 알려줘도 또 실행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병원 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런 결과 예상하는 결과가 좀 희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뭐 신장내과도 AKI 연구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잘 되는 게 딴 병원 가면 또 잘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중환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각 병원에서 병동 단위의 클러스터 랜더마이즈드 컨트롤을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희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한 18분 정도 되시는데 또 추가로 질문 주실 분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순환기내과 장기현입니다.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네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 제가 오랫동안 세종병원에서 일하다가 올 3월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지스라고 불렀었는데, 개발하고 연구에 계속 참여했었었는데요. 그, 지금은 그럼 우리 분당에서는 저걸 실제로 쓰지는 않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거를 네네. 베이스로 신속 대응팀을 움직이지는 않고 있나요? 네, 그,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연구로 예,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 시스템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같이 운용을 했었었는데요. 결국 저희 내부 데이터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정해놓았던 다른 스코어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실제로 환자들 보면 가끔 정말 깜짝 놀라게 미리 맞추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고 그래서 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권준명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그 스터디를 퍼블리시하고 저희 뭐 이제 신속 대응팀 연구회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어서 권준명 선생도 저희 연구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듀스를 통해 알람 시스템 세팅하는 것은 듀스를 통해 예측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으로 설정한 건지 이거는 이제 뭐 아까 후향적인 데이터에서는 이 듀스의 컷오프 자체를 이제 병원마다 이것도 컷오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이제 처음에 디벨롭했던 그 부천 세종에서는 예를 들어 70점으로 70인가 80인가 그 사이 점수로 이제 사용을 해서 알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알람을 위로 올리면은 알람 수는 적어지겠지만 센시티비티는 좀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이 코드 연구를 이제 수행할 때 이 듀스라는 점수의 컷오프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양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이제 센시티비티를 뭘로 했을 때, 그러니까 뮤스가 보통 이제 5점, 뭐 병원마다 5점 또는 6점 이상을 좀 이 RRS를 액티베이션 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뮤스 5점, 거기에 6점,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듀스의 비슷한 그 듀스 값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이니셜 스레시홀드로 잡아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달마다 듀스의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면서 알람하고 예측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환자의 EMR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넣어서 예측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문제 해결 전산팀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요? 개인정보 문제는
어쨌든 이제 뭐 IRB가 통과가 돼가지고요. IRB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산팀도 뭐 전산팀 의료정보팀을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이제 하기 전에 이게 결국은 우리 병원의 의료정보팀이 전산적인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의료정보팀에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지를 이제 컨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애초에 이제 연구계획서 쓰기 전 단계부터 의료정보팀의 의사를 먼저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죠.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지의 의사를 먼저 여쭤보고 그쪽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 연구를 이제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의 모든 이제 바이탈 사인을 저희 코호트 연구는 이제 3개월만을 딱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입원하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어떤 서버에 딱 모이게 되는데 그 서버 이제 모인 다음에 그 서버에서부터 이제 결국 데이터를 뭐 분석하고 이러는 과정 하기 전에 이제 다 모두 익명화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로 이제 IRB에도 쓰고 전산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 정한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듀스 같은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게 이제 뭐 바이탈 사인만 베리어블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뭐 그러면은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저희가 환자를 이제 여러 번 자주 가서 보면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결국 이런 뭐 병동에서 바이탈을 이제 일반적인 환자는 8QA다로 하지만은 뭐 조금 더 이제 넌 인베이시브 모니터링하는 이제 툴들이 더 발전한다거나 하면은 결국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혹시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모델이 뭐 업데이트 추후에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 의료 현실이 이제 계속 변할 건데, 이제 듀스 같은 것도 학습시킨 거는 이제 뭐 1, 2년 전이라고 하면은 계속 의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또 뭐 RRT가 또 임플멘테이션 되면서 아웃컴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이제 또 모델의 웨이트 같은 게 이제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지금 이제 먼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무천세종에서 디벨롭먼트 한 것은 4개의 바이탈만 가지고 디벨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멀티센터 밸리데이션 한 스터디는 사실상 하나가 변수가 더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바이탈이 아닌 뭐 타이밍 뭐 이런 것들 두 항목이 더 들어가서 사실상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도 이제 다시 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 관계자는 아니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디벨롭먼트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아는 센터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 이제 non invasive 모니터링 또는 뭐 continuous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초반에도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false alarm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어도 그게 거의 다 false alarm이면은 그걸 모든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고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바이탈들,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 이런 신호를 쏴줘도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 뭐 이런 환자에서 아주 non invasive하고 그리고 뭐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이 될 필요는 이제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모니터를 하다가
이 변동폭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질 때 신호를 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서 에이퍼런트 림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까지 잘 질문, 네. 아마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고 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 겪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되게 이제 IRB부터 시작해서 자료 그러면 또 의료 정보팀과의 또 그것도 있고 익명화도 있고 분석한 걸 또 어떻게 공유해서 할지 또 이전에 있던 걸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갈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아마 잘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결과가 많이 기대도 되고 꼭 뭐 좋은 결과 나와서 우리 중환자 환자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또 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의견 있으신가요? 네, 홍보를 계속 조금 더 드리면요. 저희 이제 의료인공지능센터 5월에도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고 6월에는 지난 3월에 했던 것처럼 토요일에 또 카이스트 대학원하고 좀 연계를 같이 해서 또 이렇게 심포지움 해서 계속 좀 순차적으로 이어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부분은 이제 조금 연구 부분에서 좀 예민하신 부분은 좀 다시 제외를 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아니면 한번 다시 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동영상 링크를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들도 저희가 그렇게 이제 연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외해서 편집한 부분들을 링크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뭐 지나간 주제라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 링크 다시 보내달라 하시면 저희 의료인공지능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또 계속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4월 세미나도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이현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5월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